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사고지만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방점을 찍는다면 사건,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란 그 점에 찍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사건을 은폐한 사고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질타한 소설가 박민규 씨의 글이 화제라고 합니다. 제목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것인데요. 내 구명조끼 입어 라는 기울어져가는 배에서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작가는 떠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다. 한 배에 오른 우리 모두의 역사적 문제이자 진실의 문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라고 소설가 박민규 씨는 썼다고 합니다. 이 글이 실린 개간문학동네 가을호 초판 4,000부가 발간 한 달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요즘 출판계 그야말로 불황 속의 불황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4,000부밖에 되지 않은 책이 한 달 만에 매진됐다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출판계에서는 사건입니다. 소설가, 시인, 그리고 사회학자, 정신분석학자,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다각도로 조명한 특집 덕분이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500부 증세에 들어갔고요. 여러모에 실렸던 소설가 김현수 그리고 김애란 씨 등의 글을 함께 큰 단행본 눈먼 자들의 국가도 곧 출간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며 책값을 5,500원으로 낮췄고 인쇄와 판매 수익을 모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가족이 배제된 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한 당사자들조차 딴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정권 아래에서 진상규명을 바란 것은 애당초 그런 일이었다는 한탄마저도 나옵니다. 왜 이런 한탄이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거기에 정말 그 어떤 무시무시한 음모가 숨어 있어서 그 진상을 밝히면 정권이 무너집니까? 지금 드러난 사실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초기 대처 7시간 동안 딴짓하고 있었다는 약간 쪽팔리는 일 이외에 별 긁어칠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아래에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게 애당초 그런 일이 아니냐라는 탄식이 나온다면 이 정권 문제가 있어도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면 두 눈 부릅뜨고 끈질기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소설가 박민규의 말처럼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이희정 논설위원의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실린 지평선이란 칼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라디오 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 아침에 라디오 비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2006년 2월 6일 기사였는데요. 이렇습니다. 한나라당은 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 재직 시절 적십자 회비를 기본 회비만 납부하는 등 내는 둥 마는 둥 한 데다가 헌혈도 2차례밖에 안 했다면서 유시민 의원을 맹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 회비 납부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활동 시기인 지난 2003년 적십자 회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2달간 아마 미납했을 겁니다. 또 지난 2000년 적십자 회비 납부 방식이 자율납부로 변화한 이후 4,000원 내지 5,000원 등 기본 회비만 납부해 사실상 회비를 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주장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박근혜 낙하산, 대한적십자 총재로 내정된 김성주,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혈 유시민 2번밖에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김성주는 11년 전인 2003년 6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혈을 했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 부끄러운 줄을 좀 아세요. 라디오 비평 애청자를 위한 세월호 배지 이벤트는 시작하자마자 일바로 올려주신 오동팔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국민TV 팩스 02-6937-1648로 오늘 오후 4시까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사이버 망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당 부대표였죠. 그분의 카톡 사찰한 내용을 보면 끔찍합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사설로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 검열, 국민 사찰이 아니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활동가를 수사하면서 지인 수천 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맞물려 사실상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과 감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요,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경찰이 이미 5월 1일부터 40일 동안 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자들과의 문답, 당원들과 나온 사회적 해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보니까요, 심지어는 부인일 겁니다, 아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카카오톡 대화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들여봤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빌미로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통째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인권침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시 피의자 변호인에게 집행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검경은 사전 통지는커녕 2달이나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대법원은 2011년 전교조 시국선언 컴퓨터 압수수색 사건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앞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검찰과 경찰은 위반했습니다. 압수수색할 경우 피의자 변호인에게 집행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는커녕 압수수색, 즉 카카오톡 대화를 몽땅 다 들여다보고 난 40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도 그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수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내용들을 다 들여다본 겁니다. 게다가 그 들여다본 내용들 실제 기소할 때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의 사생활을 다 들여다놓고 압수수색해서 증거로 제출도 하지 않을 거라면 도대체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 사건은 검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검찰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직후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감시에 나섰다. 이전과 달리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해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조치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지 눈에 불을 보듯 빤합니다. 사이버상에 공개된 모든 글이 잠재적인 수사와 감시 대상이 되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 당연히 낳게 됩니다. 그게 아마 이 정권의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정책 논쟁이 움츠러들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해악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을 피해서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 해외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다음과 카카오가 합쳐가지고 카카오톡 다음 소속이 됐죠. 그리고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라인. 네이버에 사는 건데요. 라인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라인에서 노가리 까는 사람들 언제 검찰이 들여다볼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밴드, 네이버 밴드. 거기에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다 들여다봅니다. 사전에 40일이나 들여다보고 나서 나중에 당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여다봤다라고 통보할지도 모릅니다. 사이버 망명. 카카오톡에서만 망명한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네이버 라인이나 네이버의 밴드에서도 망명해야 될 사태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정보통신기술업계 대표들의 정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인터넷 사전 검열로 국내 업체 가입자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인터넷 광고 거의 70%에 가까운 전 세계 광고액의 70%를 페이스북과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떠들던 때는 벌써 옛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IT 육성을 내세운 이후 대한민국 IT 기술은 그리고 그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후 이명박근혜 7년 8년 동안 지금 땅으로 메어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수사당국의 사이버 검열 사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 그 핵심인 바로 IT 시장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압니까? 박근혜의 안위를 위해서 뭐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 자세. 검찰, 공안검찰은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일보를 보다가 경희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이자 미국 변호사인 안준성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월호. 비록 수사권과 기소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렇게 그냥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강제 소환권은 도입해야 된다는 안준성 변호사의 주장 들을만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달 30일 여야는 참사 168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150여일간의 입법 제로가 해소됐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정보조직법 빅딜 등이 막판 변수로 작용했다.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는 즉각 여야 최종안 타결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주요 쟁점을 남겨둔 선언문 수준의 합의안이어서 향후 조문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맨날 무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좀 무능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협상의 스킬 면에서 보면은 여당이 꼭 필요한 그 뭔가를 틀어지고 그것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야당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정권도 새누리당이 잡고 있고 국회 다수당도 새누리당입니다. 게다가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 상정하겠다. 정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야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새누리당 멋대로 해치워버리면은 사실 정치의 관례상 야당을 배제한 그야말로 단독 주행은 그야말로 독재 정권에 버금가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권이 그런 거 따집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또 야당 무능하다고 또 욕먹을 거예요. 야당의 어려움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야당의 지도부가 현명함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떠고 타결은 됐는데요. 그 내용
대한 정준성 변호사의 이야기 계속, 안준성 변호사 이야기 계속 들어봅시다. 여야 최종 타결안은 총 5개 항으로 구성됐다. 그중 3개는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과정으로 여야 2차 합의안의 큰 틀에서 여야가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토록 했다. 애초 유가족이 주장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등을 통한 직접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하면서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당과 유가족 측의 이견은 일명 상설특검법을 적용하기로 한 여야 1차 합의안에서 기인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제1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및 그 외 교섭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유가족 측의 우려는 현행 상설특검법 제도 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야의 2차 합의안대로 야당과 유가족 측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다 해도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집권 여당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고 또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당과 유가족 측은 모두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찍는다. 이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죠. 그 7명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이 3명은 당연직입니다.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누구 말 듣겠습니까? 대통령 말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명은 국회 추천목인데 2명은 새누리당이 추천합니다. 결국은 7명 중에서 4명은 무조건 박근혜 편들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아니 뭐 민간인이 조사하면은 엄청난 사법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것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엊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대통령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9.11 진상조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 제도는 크게 4가지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첫째, 9.11 조사위는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10명의 순수 민간인 조직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의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연방의회에서 임명한다. 둘째, 강제구인을 위한 강력한 소환장 제도를 시행했다. 소환장의 발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합의 또는 과반수 결의로 결정된다.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 압수수색 영장 등 보다 수위는 낮지만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된다. 이번 여야 합의안에는 이런 강제력이 거의 없다. 법관이 아닌 자의참고인 동행명령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이미 났고 자료 제출 요청권은 위반 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환장 불응 또는 진술 거부 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소 여부는 16명에서 23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원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넷째, 조사 범위는 백악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이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앞에서 1시간 동안 비공개 증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조사위원 전원 앞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는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비록 증인 선서 없이 3시간 1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단면을 보여줬다. 9.11 조사위원회는요, 민간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검사 제도 없었어요. 그 민간인으로 구성된 9.11 조사위원회는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환장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소환장 발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합의 혹은 과반수 결의로 결정이 됐는데요.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 압수수색 영장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강제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 합의안에는 그런 강제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 여부도요. 사실상 기소권이 부여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16명에서 23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그랜드 주어리, 즉 대배심은 이 다수결로 이 인간 기소해야 된다라고 합의하면, 결정하면 다수결로 기소합니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부시 백악관에서는 야, 비공개로 1시간 하자.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앞에서만 하자 했지만은 결국은 비공개이긴 했습니다만은 무려 3시간 10분 동안 전 조사위원 앞에서 민간인들입니다. 조사받았습니다. 무슨 사법체계를 흔들고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다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조사 대상자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소환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반 시 법원 명령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 강제 소환 절차에는 법관이 관여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내부에 소환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소환소위원회를 만들고 야당 추천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진술 및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증죄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면 된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와 더불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대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는 소환장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그 혐의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 소환 절차에 법관이 관여하게 되면요. 위헌 소지를 기술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와 더불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대배심원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16명에서 23명, 미국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한 20명 안팎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원을 만들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수결로 정하는 대배심원 제도,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같은 권력이나 혹은 관건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밑바탕 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미국 변호사 안준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개공교수의 이 제안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전 대덕구 주공 아파트의 뽀글 98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과 그리고 월 조합비 납입 CMS 계좌이체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구 용현 5동의 사랑희망 달콩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역시
조합비 납부, 월조합비 납부, CMS 계좌이체 신청도 함께 한꺼번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조합은 거창민들의 사과님 신청 광고입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전농약 인정 친환경 거창민들의 사과를 소개합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서너 번만 농약 방제를 하고요. 6월 초순 이후는 무농약 인증제인 석회보르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과잎에 석회보르도인 뽀얀 가루를 묻혀서 벌레와 균의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매년 9월 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 판매한다고 하고요. 판매 구입은 다음 카페 거창민들의 사과농장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7256-9431 010-7256-943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다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단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살은 잘 빠집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이 광고를 통해서 단식 신청하시는 미래비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일자 5만원 정자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IMPT가 오늘은 김무성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김무성, 또 여당에 인간들이 없다 보니까 김무성이 차기 대권주자 1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참 내가 보기에는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후보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그 공을 의식해서 김무성을 띄워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무성이 얼마나 취약한 인간인지 IMPT 딸 특혜는 감추고 아내는 1,000만원짜리 내조 정치하는 김무성 오늘 벗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유가족이 배제된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얼싸안으며 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밥값을 했다며 웃기도 했는데 요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벌써 대권을 향한 시동을 걸고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권을 향한 김무성 대표의 치밀한 포석과 움직임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무성 대표 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지금 현재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요. 김무성 씨를 제외하면은 다 한 번씩 검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문수도 그렇고 정몽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경필이나 원희룡 정도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을 맡고 있으니까 남경필은 아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스타일 다 구기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떨어진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계속 들어봅시다. 지난 6월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교수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압력으로 무산됐는데 그 대가가 김무성 의원의 딸의 전임 교수 채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IMPT는 단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가가 김무성 의원의 딸의 전임 교수 채용이라는 의혹은 강하게 있습니다만은 현재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그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대목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대학 총장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제외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은 전형적인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의 부인 최서원 씨가 처남 최형석 교수가 교무부 처장을 맡는 등 그 일가가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교비 회계에 들어가야 할 기부금 50억 원을 TV조선에 투자하기도 했으며 대학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회수했고
미대 교수들로부터 미술품을 강제로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학비리의 전형인 인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문기 성지대 총장까지 정인이 채택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신만 정인으로서 싹 빠지는 걸 보면은 투자 잘한 겁니다. TV조선에 50억 원 투자, 김무성이 딸 채용, 뭐 그거 아니면은 사실 이해할 명확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딸이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와 사학개혁운동본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씨가 교수로 임용되던 2013년도 2학기를 보면 경력에 교육 또는 연구 경력에 산업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해에는 지원 기간이 보통 6일에서 8일이었지만 그 해는 처음으로 3일 동안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지원 신청을 받느냐? 그 조건을 경력에 뭐 이런 걸 집어넣느냐?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씨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괜히 진짜로 스펙 좋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업무에 오면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교수 대우에서도 해마다 비정년 트랙으로 채용했지만 유독 2013년 2학기, 즉 김현경 씨가 뽑히는 그 해만 정년 트랙으로 정년과 급여 등이 보장됐습니다. 비정년 트랙, 정년 트랙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정년을 보장하는 교수와 뭐 2년 혹은 1년 계약직으로 뽑는 교수 이게 다릅니다. 그 계약직으로 뽑는 교수를 비정년 트랙이라고 하고요.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를 정년 트랙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교수가 있는 미술대학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모든 교수들의 경력과 전공이 미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술대학에서 음악대학은 교수와의 경력과 전공 등이 공개됐는데 오직 미술대학만 미설정, 즉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래 김현경 교수의 경력은 비공개였지만 일부에서 왜 비공개냐고 의혹을 품자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공개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학비리로 다른 대학 총장들은 모두 국감정인으로 출석하면서 유독 김무성 대표의 딸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 정인해서 제외됐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김무성 대표와 연관된 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선 주자들에게 자녀 문제는 늘 선거에서 변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딸의 특혜 의혹을 감추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숨겨도 대선 전에 이 문제가 반드시 터져나올 것이며 김무성 대표는 대선 전에 무마하려고 갖은 수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이회창은 아들 병역 때문에 결국은 낙마했던 셈입니다. 뭐 자녀 문제가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김무성도 결국은 딸의 편법 채용, 게다가 비리 대학인 수원대, 이거 명백한 대가성 보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뭔가 증거 조작이나 인멸을 시도하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아내 최양옥 씨는 10월 1일 예술의 전당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이날 모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들의 숫자는 90명이었는데 새누리당 남자 의원이 139명이니 65% 정도의 높은 참석률입니다. 김무성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새누리당 남자 의원이 139명이니까 최소한 60% 이상, 65% 정도 의원들의 부인들이 김무성 와이프가 초청하는 식사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아내인 최영옥 씨가 주최한 모임은 저녁 6시 예술의 전당 뷔페식당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성인 1인당 주중 가격이 42,900원짜리 뷔페를 새누리당 의원 부인 90여 명과 당 사무처 직원까지 식사를 했는데요. 이날 식대만 4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부인 90여 명과 당 사무처 직원들의 식대는 모두 김무성 대표의 아내 최영옥 씨가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당 대표의 부인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400만 원이 넘는 식대를 계산하는 것, 통이 크도 너무 큰 모습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아내 최양옥 씨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들은 모인 이유가 자신이 음악 감독을 맡은 대한민국 국제음악제에 초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음악제의 티켓은 R석이 12만 원이고 S석이 9만 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부인 90여 명이 9만 원짜리 S석을 이용했다고 계산해도 무려 8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시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티켓, 음악감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료로 배포했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만약에 최영욱 씨가 자비로 계산했어도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대표의 아내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인 90여 명에게 8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무료로 공연을 보게 했다면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권을 향해 가는 남편을 위한 내조정치라고 보기에는 아내 씀씀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김무성 별명 무대입니다. 무성대장이라는 의미라는 설도 있고요. 무성대장의 약자라는 설도 있고 무대뽀에서 뽀자가 빠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진 김무성 대표, 요즘 채권들을 동원해서 기자들에게 김무성을 MS로 불러달라고 넌지시 요구하고 다닌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대권에 대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꿈 깨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충고해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가 통일민주당에 배지도 안 달고 전문으로 왔을 때 기억납니다. 젊은 김무성이었습니다. 이제 왔으면 만족할 줄 알고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나중에 폐가 망신 안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